환자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다, 그죠? 목소리가 계속 보세요. 격주로 보시면 되겠다. 예. 제목이 좀 거창하죠. 호모사피엔스가 우리에게 남긴 축복. 호모사피엔스가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잖아요. 그 현생 인류가 호모사피엔스잖아요, 그죠? 그 전에 앞에서 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 향기노트 186회에 너의 운명을 사랑하는 방법 해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마지막 장면으로 이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니체가 한 말이죠. 아모르 파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 아모르 파티가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배 선생님이 그거 노래 제목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노래 제목인데 니체가 한 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 너의 운명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그 운명이 좀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 자체가 운명이 고통스러우니까 사랑하라는 말 아닙니까? 운명이 마냥 행복하고 좋으면 사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운명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죠. 니체식으로 표현하면 삶의 구원을 원한다면 이제 고통을 긍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통스럽지 않으면 구원받을 일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불행할 일이 없으면 행복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고통을 긍정할 줄 알면 운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니체가 말을 했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향기노트 234회로 돌아와서 호모사피엔스가 우리에게 남긴 축복 세 글자입니다. 누군가요? 뭐예요? 원숭이 아니에요. 유인원은 너무 두리뭉실하고. 맞아요. 역시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 250만 년 전에 이제 지구에 동부 아프리카에서 처음 출현을 했다고 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란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남쪽의 유인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남쪽에서 처음 생긴 유인원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인류의 조상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제 남쪽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250만 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죠. 근데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 기후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러면 다 다른 기후에 의해서 환경에 적응을 하겠죠. 그리고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그들의 신체 구조나 힘이나 키나 몸무게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네안데르탈인을 보면 우리가 흔히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학명은 네안데르탈렌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안데르 골짜기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유럽과 서부 아시아 쪽에 가면 기후가 춥잖아요. 그 추우니까 어때요? 이 사진은 보면 현대 기술로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현대 과학 기술로 그때 외모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는 거지. 이게 네안데르탈인 발음이 안 되지. 네안데르탈인 어린이의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하여튼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금발에 백색 피부를 가졌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 빙하기에 추운 날씨에 적응하려면 키가 좀 크고 근육도 많고 덩치도 크고 이렇게 진행했더라는 거죠. 또 이제 다른 예로 인도네시아에 이제 플로렌스 섬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는 유인원이 살았어요. 들어갈 때는 섬이 아니었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원이 없죠. 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덩치 큰 유인원이 먼저 죽겠어요? 덩치 작은 사람이 먼저 죽겠어요? 덩치 큰 사람들이 먼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덩치 작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진화했는가를 보니까 최대 신장이 1m밖에 안 되고 몸무게는 25kg 이하고 그리고 식량 부족으로 자기 스스로 체구가 작게 진화했더라는 거지.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죠? 거기에 나온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호빗. 골룸이 아니고 호빗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호빗의 조상 유인원이라고 해요. 이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키가 작고 그 보면 호빗이 딱 요만하잖아,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각각 다른 환경에 진화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오류를 좀 가지고 있어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진화해서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 호모 에렉투스가 진화해서 네안데르탈인이 됐고 네안데르탈인이 진화를 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됐다. 지금의 인류가 됐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틀린 말입니다. 틀렸으니까 묻겠죠. 틀린 말입니다.
그럼 맞는 말은 뭐냐?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우리 현생 인류하고 함께 공존했던 인류의 종이 최소한 6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200만 년 전부터입니다. 그죠? 지금으로부터 20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 지구에는 최소한 6종 이상의 인류가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약 1만 년 전까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 1만 년 전까지라는 말은 1만 년 이후부터는 한 종만 살아남고 다 멸종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만 년 전부터는 딱 한 종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뭐다? 지금의 우리 인간이다. 호모사피엔스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근데 네안데르탈인은 뇌도 지금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컸어요. 근육도 더 많았고 힘도 더 셌어요. 그런데 멸종했어요. 호모사피엔스는 그보다 불리한 조건이었는데도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설은 교배 이론이에요. 그 호모사피엔스는 15만 년 전에 지구에 처음 출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적응한 네안데르탈인 쪽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이론은 교배 이론, 두 번째 이론은 교체 이론. 그 교배 이론이 뭐냐?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 사는데 갔어. 눈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종을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흡수 합병했다라는 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교배 이론이에요. 그 교배를 해서 한 종으로 줄어들었다는 이론이 교배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2010년도에 그 역사학자들이 DNA 네안데르탈인의 게놈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게놈 지도라고 하죠. 그 지도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유럽인들의 그 DNA에 1에서 4% 정도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 교배 흔적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데리소바인이라고 또 다른 인류인데, 요 인류의 유전자가 여기 보면 호주 원주민의 유전자의 6% 정도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 실제로 교배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배 이론이 100%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이유가 10%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배한 적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현대사회에서도 우리가 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가끔 그 혼혈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정도 수준.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민족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교배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교체 이론인데 타이틀이 벌써 거창하죠. 호모 사피엔스 지구를 정복하다. 이 말은 그 사피엔스라는 책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 지구를 정복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른 6종, 5종의 인류를 다 멸종시켰던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종을 다 멸종시켰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교체 이론이에요. 그 15만 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나타났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전략을 더 잘 세우고 동작이 더 빠르고 사냥하는 기술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네안데르탈인들이 그 식량을 못 구하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때문에. 그래서 자멸했다는 설이 있고, 아니면 조직적으로 말살했다는 이론이 있어요. 뭐가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지도를 보면 15만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 등장했고, 여기 네모에 보면 숫자는 호모 사피엔스가 도래할 시기를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15만 전에 처음 남아프리카 쪽에서 등장해서 7만 년 전에 저렇게 유라시아로 건너가서 또 6만 년 전에 아시아로 건너가서 이렇게 다녔다는 거지.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면 거기 현지에 살던 이미 적응한 인류가 멸종했더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니까 현지 인류가 멸종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지. 그래서 토착 인류가 멸종한 시기가 호모 사피엔스가 그 지역으로 건너간 시기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호모 사피엔스한테 어떤 영향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론이 아까 교배 이론보다는 더 설득력이 있죠. 그렇다면 이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환경에 먼저 적응한 토착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었겠느냐.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인들은 추위에 이미 다 적응을 했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건너가서 그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체도 더 작고 힘도 더 약한데 추위에도 더 잘 견디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냐 이 말이죠. 그럼 분명히 신체적 조건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하셨죠? 아, 그것도 맞아요. 그 식인의 흔적도 있다고 해요.
그 조사해보면 그 골수를 빼가지고 이렇게 먹었는 흔적들이 유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것 때문은 아니고 잡아먹는 것도 힘이 세야 잡아먹지. 어쨌든 더 강한 네안데르탈인은 왜 이렇게 네안데르탈인은 발음이 안 되지? 하여튼 멸종시킬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인지혁명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인지혁명. 인지혁명이 그럼 뭐냐? 이런 거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사이에 태어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 그게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인류들이 하지 않았던 의사소통 방식과 사고방식을 호모사피엔스는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 여기서 말한 지식의 나무가 유발 하라리 말로는 아담과 이브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 사과를 따먹자 선악과를 그 선악과가 매달린 나무 이름이 지식의 나무라고 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몇 달 전에 상국쌤이 강의를 하셨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부끄러운 게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고방식이 아닌 새로운 사고방식을 하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전의 사고와 완전히 다른 사고를 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호모사피엔스는 이렇게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는 뇌를 가졌느냐? 뇌도 네안데르탈인이 더 크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돌연변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모든 영장류는 사실 목소리로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아프리카에 사는 그 녹색 원숭이가 어떤 울음소리를 막 내면 다른 녹색 원숭이들이 나무에 올라가고 또 울음소리를 내면 다른 녹색 원숭이들이 하늘을 막 쳐다보고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그 울음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줬더니 이런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조심해 사자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이 뜻에 해당하는 녹음 테이프를 틀어주면 조심해 사자야 해당하는 울음소리를 틀어주면 녹색 원숭이들이 다 어디로 가요? 나무 위로 다 도망가더라는 거지. 그리고 또 조심해 독수리야 이런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줬더니 이 나무 원숭이들이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지. 불안해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소통 방식은 단순하다는 거죠. 조심해 사자야가 한계라는 거지. 조심해 독수리야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호모사피엔스는 어떤 특별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연성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한된 개수의 소리와 기호를 연결해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글로 읽으면 어려운데 예를 들면 쉽습니다. 아까 녹색 원숭이는 뭐라고 했다고요? 조심해 사자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네안데르탈인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조심해 코끼리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들의 소통 방식은. 근데 호모사피엔스가 표현한 언어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조심해 사자야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마을 입구에서 산책하다가 사슴떼를 사냥하는 사자 3마리를 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이게 감이 오죠. 네안데르탈인들은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조심해 호모사피엔스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모사피엔스는 뭐라고 하겠어요? 저게 네안데르탈인이 몇백 명이 있고 어디로 니는 이쪽으로 쳐들어가고 나는 이쪽으로 쳐들어가고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인원이 동물들은 50마리 이상을 넘어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소통을 해도. 왜냐하면 언어가 단순하기 때문에. 결집시킬 능력이 부족하죠.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수천, 수만까지 결집시킬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연성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연 언어가 가지고 있는 더 놀라운 힘이 뭐냐? 바로 들으시면 웃을지도 모르는데 이겁니다. 뒷담화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조심해 사자야만 하다가 뒷담화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뒷담화라는 게 뭐예요? 뒤에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남 얘기하는 언어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 제공
그러니까 우리가 뒷담화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김봉도의 팔레트 이런 그림을 보면 팔레트에 아낙네들이 앉아가지고 온갖 얘기 다 하죠. 누구 집 아이는 어떻고 누구 집 신랑은 어떻고 뭐 누구 집 재산은 얼마고 이런 얘기 온갖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 뒷담화를 하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두 글자로? 소문이에요. 소문이라는 게 나요. 소문이라는 게 가진 힘이 또 뭐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알게 돼요. 혹은 나를 모르는 사람을 나는 알게 돼요. 소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결집할 수 있는 사회적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이게 왜 얼마나 중요했냐면 인류가 원래 네 발로 걸었죠.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일어서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류가 두 발로 일어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여성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네 발로 걸을 때는 힙이 굉장히 커요. 엉덩이가 크다고. 근데 두 발로 걸을 때 엉덩이가 크면 또 두 발로 걷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인류가 진화할 때 엉덩이가 원래 컸는데 원숭이들은 엉덩이 굉장히 크잖아요. 고릴라 보면. 근데 두 발로 걷는 인간은 엉덩이가 작아졌죠. 왜냐하면 엉덩이가 크면 두 발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발로 걸으면 좋은 점은 뭡니까? 일어설 수 있으니까 손을 쓸 수 있고 또 먹이를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대신에 손해보는 게 뭐예요? 엉덩이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작아진 게 왜 손해겠습니까?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그렇죠. 출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엉덩이가 작으면 새끼를 놓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통의 짐승들은 보면 우리 말 같은 게 이렇게 새끼를 놓으면 태어나서 바로 걷죠. 네 발로. 근데 우리 인간은 두 발로 걷는데 1년 걸리죠. 근데 유인원들은 안 그랬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인류로 에렉투스로 진화하면서 엉덩이가 작아지니까 엉덩이가 작아졌는데 인간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머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낳다가 죽는 산모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가 덜 커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자식만 보호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인간도 포유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포유류는 태어나면 바로 집 밖으로 찾아가잖아요. 그죠?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1년이 지나도 못 걸어요. 왜? 작게 나와가지고 덜 성숙한 상태로 나와야만 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애를 지켜야 되죠. 지키려면 뭘 알아야 돼요? 얘를 돌봐줄 사람을 알아놔야 돼요. 그 주변 사람을 알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뒷담화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어떤 아줌마가 착한 아줌마인지 나쁜 아줌마인지 어떤 이웃이 좋은 이웃인지 나쁜 이웃인지를 알아야 내 아이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담화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 이웃들하고 친할 수가 없고 친하지 못하면 내 아이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뺏길지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뒷담화라는 게 신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사귀는데 사회적 동물로 성장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뭐 놀라운 얘기 같지만 현대사회도 똑같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미디어, SNS, 뭐 신문 이게 다 우리 얘기입니까? 남 얘기입니까? 이게 다 남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뒷담화를 들으면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호모 사피엔스 때부터. 그 전에 인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아야 50명씩 알고 지내는 게 다였다는 거지. 그래서 사피엔스가 환경에 먼저 적응한 토착 인류를 멸종시키고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다? 바로 뒷담화가 가능한 유연한 언어에 있었다. 뒷담화는 예고, 뒷담화가 가능한 유연한 언어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유연한 언어가 가진 가장 혁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뒷담화보다 더 혁신적인 능력. 이게 뭐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표현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허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지어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무슨 능력이 생겼어요? 거짓말할 능력이 생겼어요. 이게 가장 혁명적인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 증거가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허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게 이제 독일 슈타텔 동굴에서 발굴된 건데요. 약 32,000년 전에 15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만 년 전이 되기 전에 다 인류 공존했죠. 그때 호모 사피엔스가 이미 상하 공예품을 만들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예술 작품이라고 해요. 그럼 이 작품을 보면
머리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자죠. 몸은 사람이에요. 호모사피엔스는 이미 머리는 사자, 몸은 사람인 형상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각으로. 말로는 당연히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은 조심해 사자야 하고 도망갔다면 호모사피엔스는 뭘 할 수 있어요? 사자는 우리의 수호신이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허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혁신적이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국가는 실제합니까? 허구입니까? 사실 허구죠. 국가가 뭐예요? 라고 하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국민이 있다고 다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만이, 이 호모사피엔스만이 국가 같은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50명밖에 거느리지 못하는 다른 인류하고 달리 수천 명, 수만 명을 국가라는 이름으로 거느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뒷담화를 통해서. 이 유연한 언어 능력 때문에. 그렇죠. 또 만든 게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수많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뭡니까? 인원에 제한 없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더 힘이 없고 더 약했지만 다른 종족하고 싸우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규합할 수 있었으니까. 작전 짤 수 있었으니까. 전략 세울 수 있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왜 지구상의 유일한 종이 됐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오직 사피엔스만이 허구를 통해서 조직을 만들고 또 뭐 한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계획합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저축하는 거 맞습니까? 선거하는 거 맞습니까? 선거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 원숭이가 하는 저축은 본능에 의한 거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전략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람쥐가 도토리를 막 이렇게 따가지고 땅에 막 묻죠. 근데 이 다람쥐가 그거 다 반은 까먹는 되잖아. 근데 그걸 반을 까먹기 때문에 뭐가 다시 도토리 나무가 자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략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이전의 인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 적이 없는데 호모사피엔스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능력도 생겼다는 거예요. 왜? 허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돌아오면 호모사피엔스가 우리에게 남긴 축복 세 글자. 이게 뭐겠습니까? 아닙니다. 상상력. 역시 상상력이죠. 허구를 말할 수 있다는 걸 세 글자로 표현하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상력.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력이라는 게 이런 거죠. 뭐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실 때 뭘 상상하면서 공부하셨습니까? 대학을 가고 싶으신 분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내 모습을 상상하시고, 대학에서 취업 공부하시는 분은 뭘 상상합니까? 입사의 기쁨을 상상하면서 취업 공부를 하시고, 또 뭐 강의 배우시는 분들은 뭘 상상하세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무대에 서서 강의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상할 수 있다는 건 이 호모사피엔스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나쁜 결과를 상상하면 사는 게 별로 안 행복하겠죠. 근데 우리는 뭐 성장하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이야기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잖아요. 어쨌든 상상력은 제가 볼 때는 호모사피엔스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논리학은 우리를 A에서 B로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상상력은 우리를 어디든지 데려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개발할 때도 상상해서 개발했다고 하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3차원에 하나 더해진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라고 했죠. 그 3차원에 시간에 더해지면 그게 뭐가 돼요? 4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4차원도 아인슈타인이 상상해보니까 4차원이더라 라고 4차원이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상상력이라는 건 이만큼 이렇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원하는 삶이 다 있으시죠? 그럼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상하는 사람은 뭘 하게 돼요? 행동하게 돼요. 상상하지 않는 사람은 뭘 안 해요? 행동을 안 해요. 상상하면 행동하게 되죠. 그러면 상상했던 나를 현실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7년 전부터 골프 레슨을 해봐야지라고 상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잖아, 지금. 제가 15년 전에 무대에서 강의를 해봐야지라는 상상을 많이 했어요. 사업할 때. 강의하잖아, 지금. 강사 양성을 해봐야지라는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양성하고 있잖아, 지금. 신기할 정도로 상상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면 그게 현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꿀꿀하시면 기쁠 때를 상상하시고, 불행하다 느끼시면 행복할 때를 상상하면서, 마음껏 상상하면서 인생을, 운명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